프레벨 우리 역사 파노라마 시대 5번째. 고구려를 이은 나라 고려. 우리는 봄에 씨를 심는 마음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꿈을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일합니다. 프레벨 가족 일동. 궁예의 부하가 되어 힘을 키운 왕건.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가 갈수록 힘이 세지자 옛 고구려 땅에 살던 호족들이 너도나도 궁예를 찾아갔어요. 송악의 호족인 용건도 궁예에게 땅을 바치고 자신의 아들인 왕건을 부하로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했지요. 후 고구려의 장군이 된 왕건이 후백제와 싸워 잇따라 이기자 궁예는 왕건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어요. 얼마 뒤 궁예가 나라의 이름을 태봉으로 바꿨어요. 그러자 옛 고구려 땅에 살던 호족들의 마음이 궁예에게서 조금씩 멀어져 갔지요. 한편 궁예는 신분에 따라 모든 것이 정해지는 신라를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무릎을 꿇은 신라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지요. 그러자 신라 사람들은 궁예를 무척 두려워했어요. 호족은 지방에 살면서 많은 재산과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송악은 지금은 개성이에요. 고려를 세운 왕건. 왕의 힘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고 부르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궁예는 이 능력을 관심법이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관심법을 핑계로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구 죽였어요. 그러자 궁예를 따르던 장군들조차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궁예는 왕건이 역모를 꾀하였다고 억지를 부렸어요. 왕건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용서를 빌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궁예는 갈수록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성격이 사나워졌어요. 궁예가 왕비와 두 왕자들까지 죽이자 결국 왕건과 많은 신하들은 궁예를 쫓아냈지요. 그리고 왕건이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왕건은 옛 고구려의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 하고 태조가 되었지요. 미륵불은 미륵보살이라고도 부르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이어 다음 세상에 온다는 부처님이에요. 역모는 왕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리를 빼앗으려는 일이에요. 고려의 도읍 개경. 태조왕건은 새로 세운 고려가 고구려를 이은 나라라고 널리 알렸어요. 태조왕건은 옛 고구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태조왕건은 도읍도 고구려 호족들이 많이 사는 송악으로 옮겼지요. 송악은 태조왕건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했어요. 이때부터 송악을 개경이라고 불렀는데 그 뒤로 400여 년 동안 고려의 도읍이 되었지요. 궁예가 세웠던 후 고구려의 도읍인 철원은 땅이 기름지고 물이 넉넉하였지만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 있었지요. 반면에 개경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어요. 태조왕건은 송악산 아래에 궁을 짓고 나라를 새롭게 키워갈 뜻을 품었지요. 태조왕건은 무엇보다 어진왕이 되기 위해 애썼답니다. 개경은 지금은 개성이에요. 고려의 왕이 된 왕건. 왕건은 918년에 자신을 따르던 홍유, 배영경,
신순겸, 복지겸 등의 부하들과 함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궁예를 몰아냈어요. 왕건은 고려를 세우고 연호를 천수라고 하였지요. 연호는 해의 차례를 나타내기 위해 붙이는 이름인데 천수는 하늘의 명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태조왕건은 지방에 살고 있는 힘있는 호족들을 누르며 나라의 힘을 키워나갔어요. 또 태조왕건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세금을 적게 걷고 노비들을 풀어주기도 하였답니다. 태조왕건의 노력으로 고려는 갈수록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태조왕건은 청동상이 있어요. 1993년에 태조왕건의 무덤인 혈릉을 고치는 공사를 하던 중에 무덤의 볼록 솟은 부분인 봉분에서 북쪽으로 약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되었지요. 역사 플러스 궁예의 슬픔을 담고 있는 명성산. 명성산은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포천 사이에 있는 산이에요. 이 산에는 궁예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왕건에게 쫓겨나 명성산에 살던 궁예는 그를 따르던 신하들과 함께 다시 왕의 자리를 되찾을 준비를 하였어요. 하지만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신하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지요. 궁예의 신하들이 궁예를 보며 슬프게 울었다고 해서 이 산에 명성산, 즉 울음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또 궁예가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자 이곳의 산새들이 슬퍼하여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하기도 해요. 명성산의 꼭대기에 궁예 바위라고 이름 붙은 바위도 있답니다. 고려 궁터 만월대. 태조왕건은 지금의 개성인 개경을 도읍으로 정하고 궁을 지었어요. 고려의 궁이 고려 말에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불타서 사라지고 난 뒤에 그 터를 만월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만월대에 고려의 궁을 옛날 모습대로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만월대에서는 고려시대의 기와와 도자기 등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역사 플러스 도성과 풍수지리. 풍수지리란 산이나 땅, 물 등의 모양을 살펴 사람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점치는 것이에요. 고려시대에는 도읍이나 궁의 자리를 정하는데 풍수지리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고려시대의 풍수지리로 이름난 스님으로 도선이 있었지요. 도선은 신라 말인 827년에 전라남도 영암에서 태어나 15살에 월요산 화엄사에서 스님이 되었어요. 도선은 풍수지리를 깊이 공부하여 좋은 땅을 알아보는 능력이 뛰어났지요. 도선은 태조왕건이 태어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여 더욱 이름이 알려졌어요. 태조왕건도 그의 풍수지리를 높이 인정하였지요. 다른 고려의 왕들도 도선을 존경하여 도선이 정한 자리에 절을 세우고 다른 곳에 세운 절은 나라의 복을 빼앗을 것이니 멀리하라고 했답니다. 후백제와 맞선 고려. 태조왕건이 나라를 안정시키며 호족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갈 때 후백제를 세운 견훤도 나라의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견훤은 신라 땅을 빼앗기 위해 애썼지요. 920년에 견훤은 신라로 쳐들어가 대야성을 빼앗았어요. 대야성은 신라의 도읍인 서라불로 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곳이었지요. 대야성은 경상남도 합천에 있던 신라의 성이에요. 후백제가 대야성을 차지하고 서라불로 몰려오자
신라는 태조 왕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태조 왕건이 신라를 돕기 위해 군사들을 보내죠. 견훤은 어쩔 수 없이 공격을 멈추었지요. 견훤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 견훤이 태어난 것과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광주 북촌에 한 부자가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딸이 아버지에게 날마다 밤이면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자고 간다고 말했지요. 아버지는 이상하게 여겨 딸에게 만약 오늘 밤도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이 오거든 그 사람 옷에 실을 꿰어놓은 바늘을 꽂으라고 일러두었지요. 그날 밤에도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자 딸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어요. 다음날 아버지는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옷에 꿰었던 실을 따라갔지요. 그 실은 북쪽에 단밑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딸이 꽂은 바늘이 지렁이 허리에 꽂혀 있었지요. 얼마 뒤 딸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바로 견훤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역사 플러스 견훤의 아버지로 알려진 아자개. 아자개는 신라의 제24대 왕인 진흥왕과 사도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구륜공의 자손이라고 해요. 아자개는 모두 오납 1년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맏아들이 견훤이지요. 아자개는 원래 농사를 지었지만 신라가 무너질 무렵 군대를 일으켜서 스스로 장군이 되었어요. 그런데 견훤이 무진주를 차지하고 완산주에서 호백제를 세웠을 때 아자개는 계속 상주에 머물다 918년 7월에 고려에 항복했지요. 견훤과 아자개가 계속 따로 움직였다는 점 때문에 견훤이 아자개의 아들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답니다. 동고산성은 견훤의 궁터인가요? 동고산성은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산성으로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지어진 것으로 보여요. 전주에 성황사라는 절이 다시 세워진 이야기가 적혀있는 기록에 따르면 이곳이 견훤의 궁터라고 전해진다고 해요. 1980년에 성의 내부를 조사할 때 건물터에서 전주성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연꽃무늬 와당이 발견되어 호백제의 궁터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지요. 최씨성을 가진 신라학자 세 사람. 신라가 무너질 무렵에 학문으로 이름을 날린 최씨성을 가진 세 사람을 삼최라고 해요. 그 세 사람은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이지요. 세 사람은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도 했으며 모두 당나라에서 외국인이 볼 수 있었던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할 정도로 학문에 뛰어났어요. 그러나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난 뒤 세 사람은 저마다 다른 길을 갔답니다. 최치원은 어지러워지는 신라를 걱정하여 당나라에서 신라로 돌아와서 신라의 제49대 왕인 헌공왕과 함께 무너져가는 신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애썼어요. 헌공왕은 최치원에게 높은 벼슬을 주며 뜻을 펼치도록 도와주었지요. 하지만 제51대 왕인 진성여왕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신라는 갈수록 기울고 말았어요. 최치원은 시무십조를 지어 올리며 신라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 시무십조는 실천되지 않았어요. 최치원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 조용히 삶을 마쳤답니다. 최승우는 신라가 이미 기울었다고 생각했어요. 신라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최승우는 당나라에서 돌아와 견훤이 다스리는 후백제로 갔어요.
최승우는 견훤이 고려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지요. 하지만 후백제가 결국 고려에게 무너지면서 최승우도 후백제를 돕던 일을 그만두어야 했답니다. 최언니는 신라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나라에서 돌아올 때 무너져가는 신라를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최언니는 고려로 가서 왕건을 도왔답니다.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 쌍계사에 있는 진감선사 대공탑비는 최치원이 세운 것이에요. 용산정. 최치원이 신라를 떠나서 숨어 지낸 중국 홍류동 계곡의 농산정이에요. 보리사 대경대사 탑비. 보리사의 대경대사 탑비는 최언니가 세운 것으로 지금은 경복궁에 있답니다. 사라진 나라 발해. 고려 후백제 신라가 크고 작은 싸움들을 벌이고 있을 때 북쪽에서는 거란족이 발해를 넘보고 있었어요. 거란의 족정 야유라 보기가 오랫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던 거란족을 통일하여 거란국을 세웠지요. 힘이 갈수록 세지자 야유라 보기는 더 큰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야유라 보기는 먼저 발해를 공격했지요. 거란군이 쳐들어오자 발해의 애왕은 성 밖으로 나가 무릎을 꿇었어요. 926년에 결국 발해가 망하고 수많은 발해 사람들이 거란군을 피해 고려로 갔답니다. 넓은 땅을 차지했던 발해는 727년에 일본과 외교를 맺기 위해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에는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고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발해가 그때까지는 넓은 땅을 차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발해는 제10대 왕인 선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땅을 가장 많이 넓혔어요. 발해의 땅이 사방으로 5,000리에 이르렀고 나라를 5경 15부 62조로 나눌 정도로 컸답니다. 5경은 상경, 동경, 서경, 남경, 중경을 말해요. 5경 가운데 상경은 발해의 도읍으로 당나라의 도읍인 장안성 다음으로 큰 도시였어요. 발해는 신라, 일본, 거란 등과 무역을 하기 위해 길을 닦았는데 이 길로 많은 사신들과 상인들이 오고 갔지요. 여러 나라 상인들은 많은 물건들을 가져와 발해에 팔고 또 발해의 물건들을 가져가 자신들의 나라에 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경의 시장에는 언제나 세계 여러 나라의 물건들이 넘쳐났다고 해요. 역사 플러스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의 야유라 보기. 거란의 족장 야유라 보기는 거란족을 통일하고 916년에 거란국을 세웠어요. 거란국은 훗날 요나라로 이름을 바꿨지요. 야유라 보기는 926년에 발해를 무너뜨리고 그 땅에 동당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외몽골에서 동쪽 투르키스탄에 이르는 땅을 차지했지요. 처음에 야유라 보기는 중국의 문화를 들여오는데 힘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거란 사람들이 중국 문화에 너무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란의 문자를 만드는 등 거란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발해는 어떻게 무너졌나요? 야유라 보기는 925년에
발해를 공격하였어요. 거란군은 발해의 공격을 퍼부어 10여일 만에 발해의 도읍인 상경 용천분을 둘러쌌다고 해요. 발해는 어떻게 무너졌나요? 야유라보기는 925년에 발해를 공격하였어요. 거란군은 발해의 공격을 퍼부어 10여일 만에 발해의 도읍인 상경 용천부를 둘러쌌다고 해요. 이듬해에 발해의 마지막 왕인 애왕은 어쩔 수 없이 거란의 무릎을 꿇었고 발해는 세워진 지 220여 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야유라보기는 처음에는 애왕을 잘 대해주었지만 애왕이 거란에 맞서 군사들을 일으키려 하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유라보기는 애왕에게 자신이 기르고 있던 말의 이름을 붙이며 함부로 대했다고 해요. 발해가 무너진 뒤에도 발해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후발해국, 정한국, 홍요국, 대발해국 등이 발해를 다시 일으키려고 거란과 맞서 싸웠지만 모두 실패했지요. 발해의 마지막 세자인 대광현은 발해의 백성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 태조 왕건에게 가서 고려 사람이 되었답니다. 역사 플러스 고려가 세워지고 발해가 무너질 무렵의 중국. 고려가 세워지고 발해가 무너질 무렵에 중국은 매우 어지러웠어요. 당나라가 907년에 망하고 나서 지금의 중국 땅에는 5개의 왕조가 차례대로 일어났다 무너지기를 반복했지요. 5개의 왕조 주변에는 10개의 나라가 들어서서 어지러운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나라다운 모습을 제대로 갖춘 나라가 하나도 없었지요. 이때를 5대 십국 시대라고 해요. 시간이 흘러 960년에 조광윤이 송나라를 세웠어요. 송나라는 5대 십국을 하나씩 합쳐가면서 979년에 마침내 중국을 통일했답니다. 무너져가는 신라를 도운 태조 왕건. 견훤은 고려와 신라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결국 견훤은 927년에 신라의 서라볼로 쳐들어갔지요. 고려는 신라를 돕기 위해 군사들을 보냈지만 후백제군이 고려군보다 먼저 서라볼에 도착했어요. 신라의 제55대 왕인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서둘러 궁으로 피하였지만 얼마 뒤 견훤의 군사들에게 붙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견훤은 김부를 신라의 새로운 왕으로 앉히고 많은 재물을 빼앗아 후백제로 돌아갔어요. 김부가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지요. 태조왕건은 경혜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경혜왕을 잃은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달랬지요. 태조왕건은 군사 5천여 명을 이끌고 견훤이 이끄는 후백제 군과 팔공산에서 맞붙었어요. 이때 태조왕건은 견훤에게 크게 지고 많은 신하들과 군사들을 잃고 말았지요. 그러나 신라 사람들은 이 일로 고려를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었답니다. 왕의 자리를 두고 싸운 후백제. 후백제에게 크게 진 태조왕건은 군대를 더욱더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930년에 드디어 태조왕건은 견훤과 고청에서 다시 맞붙었지요. 이 싸움에서 고려가 후백제에게 크게 이기자 신라의 많은 호족들이 고려로 모여들었어요. 935년에 후백제에서는 견훤의 뒤를 이을 왕의 자리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지요. 견훤이 넷째 왕자인 금강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자 불만을 품은 새 왕자들이 견훤을
금산사라는 절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금강을 죽인 뒤 첫째 왕자 신검이 후백제의 제2대 왕이 되었지요. 금산사에 잡혀있던 견훤은 후궁인 고비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까스로 도망쳐 태조 왕건을 찾아갔어요. 태조 왕건은 견훤을 달래고 고려에서 편안히 살도록 도와주었지요. 삼태사를 모신 안동 태사묘. 후백제와 벌인 고창 싸움에서 고려가 이기면서 왕건은 후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그만큼 왕건에게 고창 싸움은 매우 중요했지요. 왕건은 고창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운 권행, 김선평, 장경필 세 사람에게 태사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어요. 지금은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안동 태사묘는 이 삼태사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랍니다. 태사묘에는 삼태사에게 1000년이 넘도록 제사를 지내온 태사묘를 비롯하여 보물각, 승보당, 경모루, 전사청, 차정각, 안묘당, 주사 등의 건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삼태사가 쓰던 유물들과 공민왕이 내린 유물들이 함께 전해지고 있지요. 복두 모자 부분은 2단으로 되어 있으며 뒤쪽에 양옆으로 뻗친 사슴뿔이 달려 있어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신하들이 썼던 모자들 가운데 하나이지요. 모자 부분은 두꺼운 종이로 형태를 만든 다음 검정색 명주를 덧발랐으며 양옆으로 뻗친 사슴뿔은 철사로 만든 타원형 틀에 얇은 비단을 씌우고 모칠을 하였어요. 모란금대. 모란금대는 모란무늬 장식판으로 꾸민 허리띠로 공민왕이 내린 유물이에요. 전체는 가죽이고 장식판과 띠고리는 황동으로 만들었지요. 태사묘에 보관되어 있는 허리띠들 가운데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편이지만 안쪽에 달려있는 작은 띠가 잘려 있어요. 부채. 부채는 가는 대나무살을 네모나게 휘어 2개를 앞뒤로 붙이고 그 틈 사이에 부채살 없이 비단을 끼워 부채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한쪽에 나무 손잡이를 달았지요. 자수나 그림 없이 황색 비단으로 만든 흔하지 않는 모양의 부채이지요. 나라의 힘이 약해진 후백제. 고창 싸움에서 고려에게 진 후백제는 갈수록 힘이 약해졌어요. 후백제는 견훤의 첫째 왕자인 신검을 따르는 무리와 넷째 왕자인 금강을 따르는 무리로 나뉘어 다투었지요. 후백제는 갈수록 더 어지러워졌어요. 견훤은 네 왕자 중에서 금강만 어머니가 달랐지요. 견훤은 지혜로운 금강을 특별히 사랑하여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러자 신검을 따르는 무리가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금강을 죽였지요. 그리고 신검이 후백제의 새로운 왕이 되었답니다. 금산사에 갇힌 견훤. 견훤은 금산사에 갇혀 지내면서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견훤은 금산사를 지키던 군사들에게 술과 고기를 푸짐하게 대접했지요. 군사들이 모두 술에 취한 틈을 타 견훤은 후궁인 고비와 막내 아들인 능예의 딸인 세복과 함께 금산사를 빠져나와 나주로 도망쳤지요. 견훤의 소식을 들은 태조 왕건은 장군인 유금필에게 견훤을 맞이하도록 하고 좋은 대접을 해주었답니다.
고려를 찾은 발해의 백성들, 옛 발해의 땅에 살던 발해의 백성들은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럴 때마다 많은 발해 백성들이 고려로 찾아왔지요. 934년에 발해의 세자였던 대광현은 수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고려로 찾아왔어요. 태조왕건은 대광현과 발해 백성들에게 따뜻하게 맞아 이름을 내리고 조상의 제사도 지낼 수 있게 해주었어요. 발해를 다시 세우기 위한 운동. 발해가 926년에 무너지자 발해의 백성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졌어요. 발해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고려로 갔고 일부는 훗날 요나라인 거란국으로 가서 벼슬을 하였어요. 고려와 거란국으로 가지 않은 발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해를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했지요. 후 발해국. 발해의 왕족들은 거란국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와 후 발해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얼마 뒤 야유라 보기가 죽자 후 발해국은 거란국에 쳐들어갔지만 지고 말았지요. 후 발해국은 발해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발해의 세자였던 대광현이 발해 사람들을 이끌고 고려로 내려오면서 힘을 잃은 것으로 보여요. 정한국. 936년에서 970년 사이에 압록강 상류에 정한국이 세워졌어요. 정한국의 왕은 열만하였고 그 뒤의 왕은 오현명이었어요. 정한국은 갈수록 그 힘이 강해져서 요나라도 위협했지요. 그러자 요나라가 986년에 정한국을 공격하여 끝내 무너지고 말았어요. 홍요국. 홍요국은 1029년에 요나라로 가 벼슬을 하던 발해 사람들이 세운 나라였는데 홍요국도 1년 만에 요나라에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대발해국, 대원국. 1116년에 옛 발해의 백성인 고영창이 대원국인 대발해국을 세웠어요. 고영창은 옛 발해의 군사들을 보아 요나라를 위협하고 요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잘 막아냈지요. 하지만 결국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게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발해의 마지막 세자 대광현. 대광현은 발해의 마지막 왕인 애왕의 아들로 마지막 세자예요. 발해가 무너지고 나서 8년이 지난 934년에 장군 신닥 등과 함께 옛 발해의 백성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의 태조 왕건에게 갔지요. 태조 왕건은 대광현을 잘 대접해 주었어요. 그리고 대광현에게 나라의 성인 왕을 붙여서 왕계라는 이름을 내려주었지요. 또 태조 왕건은 조상의 제사도 지내게 해주었지요. 태조 왕건은 대광현과 함께 고려로 온 신하들과 군사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었어요. 그런데 대광현이 고려에 온 때는 책마다 다르게 쓰여 있어요. 고려사에는 934년 7월, 고려사 연표와 고려사 절요에는 925년, 동국 통감에는 926년이라고 되어 있지요. 역사 플러스 왕이 성을 내려주는 사성. 사성은 왕이 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상으로 성을 내려주는 것을 말해요. 왕건은 고려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자신의 성인 왕씨를 내려주었어요. 왕과 같은 성을 가진다는 것은 왕과 한 핏줄이라는 것을 뜻해요. 왕건은 각 지방의 호족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받고 자신에게 충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을 내려주는 것이랍니다.
태조 왕건에게 신라를 바친 경순왕. 신라는 갈수록 약해졌어요. 경순왕은 신라를 고려에게 바치는 것이 백성들을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조가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935년에 경순왕은 신라를 태조 왕건에게 바쳤어요. 이때부터 신라는 고려의 한 지역이 되어 경주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태조 왕건은 경순왕에게 태자보다 더 높은 정승이라는 벼슬을 주고 자신의 맏딸인 낙랑공주와 결혼시켰지요. 한편 신라의 태자는 나라를 잃은 것이 부끄러워 금강산으로 들어갔지요. 태자는 삼배옷을 입고 풀만 먹으며 살았다고 전해지지요. 백성들은 그를 마의태자라고 부르며 오래도록 기억했답니다. 태자는 왕의 자리에 오를 왕자예요. 자신의 나라 후백제를 친 견훤. 고려에서 지내던 견훤은 자신을 금사사에 가두고 금강을 죽인 세 왕자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견훤은 태조 왕건에게 후백제를 치자고 하였지요. 936년에 견훤은 스스로 맨 앞에서 고려군을 이끌며 후백제로 쳐들어갔어요. 고려군은 후백제와의 싸움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지요. 황산까지 쫓긴 신검은 결국 태조 왕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태조 왕건은 견훤을 가두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죽였지만 신검은 살려주었지요. 그런데 얼마 뒤 견훤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들은 견훤의 죽음에 대해 태조 왕건이 신검을 살려주어서 화병이 났다고도 했고 후백제가 무너진 것이 마음 아파 병이 생겼다고도 했답니다. 왕실을 튼튼히 세운 태조 왕건. 드디어 고려로 우리 결의가 모두 모였어요. 고려가 나라를 통일한 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과는 매우 달랐어요. 고려는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가 모두 어우러진 새로운 나라로 거듭났답니다. 태조 왕건은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잡는데 더욱 힘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나라 곳곳에 있는 호족들의 힘이 매우 강했지요. 태조 왕건은 호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호족들과 결혼하여 친척 관계를 맺는 한편 어머니가 다른 남매들끼리 결혼시켜 호족들끼리도 서로 친척이 되게 했어요. 또한 태조 왕건은 나라를 통일하는데 공을 세운 호족들을 사만공신이라 하여 큰 상을 내렸답니다. 이렇게 태조 왕건은 호족들의 마음을 얻어 왕실을 튼튼히 하는 한편 백성들의 살림살이도 보살폈어요. 왕실은 왕의 집안을 말해요. 태조 왕건이 남긴 훈요 10조. 태조 왕건은 고구려 땅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때 중국은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었고 전쟁으로 매우 어지러웠지요. 태조 왕건은 고려가 북쪽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태조 왕건은 군사들을 보내 압록강 너머로 여진족을 몰아내고 청천강까지 고려의 땅을 넓혔지요. 그리고 발해 사람들을 새로 넓힌 북쪽 땅에서 살게 해주었답니다. 태조 왕건은 뒤를 이을 왕들이 지켜야 하는 나라의 10가지 원칙인 훈요 10조를 남겼어요. 훈요 10조는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라는 내용이었지요. 또한 거란국에서 이름을 바꾼 요 나라를 멀리하라는 가르침도 있었답니다.
태조왕건은 발해를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 나라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요 나라에서 보낸 사신을 귀양 보내고 선물로 가져온 낙타 50마리도 모조리 굶겨 죽일 정도였답니다. 압록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서해로 흘러가요. 사신은 왕의 명령을 받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다녀오는 신하예요. 귀양은 죄를 지은 사람을 먼 곳이나 외딴 섬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살게 하는 벌이지요. 불교의 나라 고려. 훈요 10조에는 불교에 대한 두 가지 가르침이 들어있었어요. 불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연등회와 팔관회를 계속 이어나가라고 당부했지요. 고려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데 모인 나라였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진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했어요. 태조왕건은 불교가 고려를 하나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연등회와 팔관회는 고려의 가장 큰 축제가 되었지요. 여러 나라의 사신들도 고려에 와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함께 즐겼다고 해요. 또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크게 발전하여 왕실에서도 절을 찾아 복을 빌곤 하였어요.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널리 퍼지면서 수많은 절들이 지어졌답니다. 불교의 큰 행사 연등회. 연등회는 팔관회와 더불어 신라 진흥왕 때 시작되어 고려시대의 나라의 행사로 자리 잡은 불교 의식이에요. 원래 연등은 등에 불을 켜놓음으로써 괴로움으로 가득 찬 어두운 세계를 밝게 비추어주는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방법이었지요. 연등회는 인도에서 시작해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전해져 해마다 열리는 행사가 되었지요. 고려에서 해마다 열리던 연등회 행사가 제6대 왕인 성종 때부터 잠시 열리지 않았지만 제8대 왕인 현종 때 연등회를 다시 열게 되었지요. 연등회 날에는 궁에 많은 등불들을 밝히고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음악과 춤, 연극을 베풀어 왕과 신하들이 함께 즐겼어요. 또한 부처님과 세상의 온갖 신령들을 즐겁게 하여 나라와 왕실의 편안함을 빌었지요. 제10대 왕인 정종인 1048년 연등회 때 태조 왕건의 명복을 빌던 보문사를 찾아간 뒤부터 연등회는 태조 왕건을 기리는 국가적인 날로 지켜졌지요. 화려한 행사 팔관회. 스님 해량은 고구려에서 신라로 온 스님으로 551년에 100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여는 법회인 백고자 법회와 함께 팔관회를 처음으로 열었지요. 572년에는 팔관연회를 지방에 있는 절에서 7일 동안 열었어요. 궁예가 후 고구려에서 연 뒤 고려까지 이어진 팔관회는 온 나라가 참여하는 큰 행사였으므로 고려 왕도 함께 했지요. 특히 태조 왕건은 팔관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신이 죽은 뒤에도 팔관회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성종 때 팔관회가 잠시 열리지 않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현종이 팔관회를 다시 열면서부터 고려가 무너질 때까지 팔관회는 계속되었답니다. 화려한 팔관회. 팔관회가 열리면 정원에 동그란 모양의 향기가 나는 여러 가지 색의 등을 걸어 놓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겼지요. 송나라, 토본 등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함께 즐길 수 있었지요. 그러나 팔관회는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없어졌다 열리기를 되풀이했어요. 고려 말까지 팔관회는
고려의 가장 큰 행사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조선 초에 잠시 열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조선은 유교를 믿었기 때문에 불교의식인 팔관에는 곧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역사 플러스 관복을 입은 허수아비. 고려의 제16대 왕인 애종 때 열린 팔관에서 관복을 입은 두 허수아비들이 말을 타고 뜰을 뛰어다녔어요. 예종은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져 그 까닭을 물었지요. 신승경과 김낙은 태조 왕건께서 견훤과 싸우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대신 목숨을 바친 신하들이옵니다. 태조 왕건께서는 두 신하들의 공을 높이고 죽음을 기리고자 팔관을 여셨사옵니다. 그때 두 신하들이 팔관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지프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관복을 입히고 자리에 앉게 하셨사옵니다. 그러자 두 허수아비들은 술을 받아 마시며 춤을 추었다고 하옵니다. 예종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척 감동을 받아 도의장가라는 노래를 지었대요. 왕의 힘을 키우려고 애쓴 광종. 태조왕건이 세상을 떠난 뒤 왕이 된 태종이 2년 만에 죽고 뒤를 이어 왕이 된 정종은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지요. 고려의 제4대 왕인 광종은 왕의 힘을 키우려고 애썼어요. 광종은 호족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956년에 노비 안건법을 만들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었지요. 노비는 개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노비를 풀어주는 것은 호족들의 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지요. 또한 광종은 958년에 시험을 치러 벼슬아치를 뽑는 과거제도도 만들었어요. 이전까지 고려는 힘을 가진 집안의 사람들이 높은 벼슬을 모두 차지하였지요. 그런데 과거를 보게 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지요. 왕이 직접 신하를 뽑자 갈수록 왕의 힘이 커졌어요. 노비는 주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평생토록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힘 없는 왕, 해종과 정종. 태조 왕건에게는 아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해종과 정종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태조 왕건만큼 힘을 갖지 못했어요. 그럼 왕의 자리에 올랐던 태조 왕건의 두 아들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고려의 제2대 왕 해종. 해종은 태조 왕건의 맏아들로 이름은 왕무예요. 왕건이 궁의 부하였을 때 나주에 갔다가 우연히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여인을 만나 한눈에 반하게 되었지요. 태조 왕건은 그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바로 장화왕후랍니다. 장화왕후가 낳은 아들이 왕무예요. 그런데 장화왕후는 태조 왕건의 다른 부인들과는 달리 힘이 없는 나주 호족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태조 왕건은 왕무를 태자로 정할 때 다른 왕비들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지요. 이때 박수리가 왕무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태조 왕건은 해종이 힘이 강한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하게 하여 해종을 뒷받침하도록 해주었답니다. 그렇지만 태조 왕건이 죽은 뒤 왕의 자리에 오른 해종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다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지요. 고려의 제3대 왕 정종. 정종은 태조 왕건의 둘째 아들로 이름은 왕효예요. 해종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올랐지요.
정종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을 반대하던 신하들을 죽이고 도읍을 서경으로 옮기기도 했지요. 그런데 서경의 궁을 짓기 위해 모인 많은 백성들이 부역으로 힘들어하자 불교를 깊이 믿었던 정종은 무척 괴로워했어요. 또 왕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에 대한 죄책감도 컸지요. 정종은 불교를 열심히 믿으며 죄를 씻기 위해 애쓰다가 왕이 된 지 4년 만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어요. 정종의 죽음으로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려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답니다. 광종이 이룬 일들. 광종은 중국 후주에서 온 쌍기라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험을 치러서 벼슬아치를 뽑는 과거제도를 만들었어요. 또 호족들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 노비 안건법을 만들었지요. 광종은 벼슬아치들의 공복색도 정했어요. 그럼 광종이 이룬 일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4가지 과목으로 나누어진 고려의 과거제도. 과거 시험은 4과목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과목인 제술과는 한문으로 글을 얼마나 잘 짓는지 알아보는 한문학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과목인 명경과는 유교 경전을 얼마나 잘 외우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었지요. 세 번째 과목인 잡과는 의학, 천문학, 어학 등의 전문적인 능력을 살펴보는 시험이었어요. 네 번째 과목인 승과는 스님들이 보는 시험이었답니다. 호족들이 거느린 노비들을 풀어준 노비 안건법. 광종은 956년에 호족들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 노비 안건법을 만들었지요. 노비 안건법은 원래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되돌려주는 법이에요. 그런데 광종이 세상을 떠나자 호족들은 다시 힘을 키우기 위해 기회를 엿보았어요. 그러다가 성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982년에 최숙로가 글을 올렸는데 노비 안건법으로 양인으로 되돌아간 사람들이 예전 자신의 주인을 얕보며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내용이었지요. 성종은 본래 노비였다가 나라에 공을 세워 양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노비로 만드는 노비 환천법을 허락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노비 환천법은 더 강해졌지요. 사색 공복 제도. 광종은 960년에 벼슬아치들이 나랏일을 할 때에 입는 공복의 색을 4가지로 정했어요. 이것이 사색 공복 제도입니다. 그래서 광종 때부터 벼슬아치들이 벼슬이 높은 순서에 따라 자주색, 붉은색, 비색, 녹색의 순서로 공복의 색을 맞추어 입게 되었지요. 비색은 옅은 붉은색이랍니다. 벼슬에 따라 땅과 산을 나누어 준 전시과. 광종의 뒤를 이어 경종이 고려의 제5대 왕이 되었어요. 경종은 전시과라고 하는 토지 제도를 만들어 벼슬에 따라 땅과 산을 나누어 줬지요. 하지만 벼슬아치들은 땅과 산을 직접 가지는 것이 아니라 땅과 산에서 얻은 곡식과 땔감을 가질 수 있었지요. 그리고 벼슬아치들이 벼슬을 그만두거나 죽으면 땅이나 산은 나라에 돌려주어야 했어요. 전시과는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에 오른 신하들은 든든한 경제적 뒷받침이 되었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바탕이 된 시무 28조. 고려의 제6대 왕인 성종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애썼어요. 성종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신하들에게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글을 올리도록 했지요. 그러자 신하들 가운데 최숙노가 시무 28조라는 글을 올렸어요. 최숙노는 어릴 때부터 태조 왕건이 특별하게 여겼을 정도로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지요. 최숙노는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어요. 최숙노는 또한 백성들을 생활을 힘들게 하는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없애자고 하였지요. 왕은 신하들을 예로서 다스리고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였지요. 광종이 왕의 힘을 지나치게 강하게 키운 것도 비판했답니다. 성종은 최숙노가 올린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나라를 다스리는 바탕으로 삼았어요. 고려에 쳐들어온 요나라. 한편 요나라는 고려가 자기 나라의 사신을 귀양 보내고 낙타 50마리를 굶겨 죽인 일로 고려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지요. 하지만 요나라는 안에서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일어나고 밖으로는 송나라와 싸우느라 고려로 눈을 돌리지 못했답니다. 고려는 요나라가 언젠가는 고려에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종 때 30만 명의 군사들을 모아 훈련시키기도 하였어요. 드디어 성종 때 요나라가 나라 안팎으로 안정을 되찾고 고려에 쳐들어왔지요. 서희의 지혜로 되찾은 땅 강동 6주. 993년에 요나라 장군 소선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왔어요. 요나라 대군에 놀란 고려의 신하들은 서경 북쪽 땅을 넘겨주어 싸움을 피하자고 했지요. 그러자 서희라는 신하가 반대하고 나섰어요. 서희는 요나라 군대가 머무는 곳으로 찾아갔지요. 서희와 소선영은 마주 앉아 한판 승부를 벌였지요. 먼저 소선영이 지금의 요나라가 옛 고구려 땅에서 생겨났으니 요나라가 고구려를 이은 나라라고 하며 고려가 새로 얻은 북쪽 땅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서희는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한 것, 고구려의 옛 도읍 평양을 고려의 제2의 도읍으로 정한 것을 들어 고구려를 이은 나라는 고려라고 당당하게 밝혔지요. 서경은 지금은 평양이에요. 서희의 당당한 태도와 뛰어난 말솜씨에 소선영은 오히려 압록강 주변의 땅을 고려에게 넘기고 물러갔어요. 그러자 서희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 동쪽에 성을 쌓아 고려의 땅으로 만들었지요. 이곳을 강동 육주라고 한답니다. 다시 고려로 쳐들어온 요나라. 얼마 뒤 요나라는 압록강 주변의 땅을 고려에게 넘겨준 것이 아깝게 생각되었어요. 요나라는 1010년에 또다시 고려에 쳐들어왔지요. 이때 고려의 제8대 왕인 현종은 나주까지 몸을 피해야 했어요. 요나라군이 개경으로 쳐들어와 군과 백성들의 집에 불을 지르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중요한 문화재들이 불에 탔지요. 요나라군은 현종이 요나라의 황제를 직접 만나러 가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야 물러났어요. 그 뒤로 요나라의 황제는 고려의 현종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지만 현종은 아프다는 핑계로 끝내 요나라 황제를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요나라를 물리친 귀주대첩. 현종이 요나라 황제를 찾아가지 않자 화가 난 요나라가 1018년에 다시 고려에 쳐들어왔지요. 요나라군은
이번에는 압록강 주변의 강동 육주를 돌려달라고 하였어요. 고려가 내줄 수 없다며 버티자 요나라의 장군 소비압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지요. 이때 고려의 장군 강감찬이 흥화진에서 강물을 미리 막아두고 요나라군을 기다렸어요. 요나라군이 강을 건널 때 막아둔 강물을 터놓자 요나라군은 거센 물결에 휩싸여 허우적거렸지요. 그때 고려군은 요나라군을 향해 거세게 공격을 퍼부어 크게 이겼어요. 강감찬은 도망가는 요나라군을 쫓아가 귀주라는 지역에서 다시 한번 무찔렀지요. 이때 요나라군은 매우 큰 피해를 입어 10만 대군 가운데 살아 돌아간 군사들은 겨우 수천 명뿐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귀주대첩이랍니다. 홍화지는 압록강 아래에 있는 곳으로 지금은 평안남북도 의주군에 속해요. 대첩은 전쟁에서 적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고려시대 918년 왕건이 고려를 세움 926년 발해가 거란에 의해 무너짐 935년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여 신라가 무너짐 936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함 958년 고려 광종이 과거시험을 실시함 992년 고려 성종이 국자감을 세움 996년 서희가 압록강 남쪽에 강동 육주를 모두 설치함 1033년 고려 독종이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함 1034년 고려 독종 때 7대 실록이 완성됨 1076년 고려 문종이 정치와 경제제도를 완성함 1107년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 여진족을 물리침 1126년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킴 이자겸의 난 1135년 묘청이 반란을 일으킨 묘청의 난 1145년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펴냄 1170년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무신의 난 1198년 노비만적이 반란을 일으킨 만적의 난 1219년 고려와 몽골이 형제의 맹약을 맺음 1231년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오기 시작함 1234년 금소괄자로 상정 고금 애문을 펴냄 1236년 강화도에서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함 1281년 이련이 삼국유사를 펴냄 1351년 공민왕이 고려 제31대 왕이 됨 1363년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옴 1377년 직지심체요절이 금속활자로 인쇄됨 1388년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위화도 대회군 1389년 박위가 쓰시마 섬에서 왜구를 물리침 1391년 이성계가 토지제도로 과전법을 실시함. 같은 시기의 세계 역사 916년 거란의 족장 야위라보기가 거란국을 세움 960년 후주 조광윤이 송나라를 세움 962년 오토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됨 1037년 셀주크 트르크 왕국 제국이 세워짐
1054년 그리스도교가 그리스 종교와 로마 카톨릭교로 나뉘어짐. 1066년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차지하고 노르만 왕조를 세움. 1069년 송나라 왕안석이 신법을 만듦. 1093년 나침반에 대한 첫 기록이 있는 몽게 필담이 쓰여짐. 1096년 십자군 원종이 시작됨. 1115년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움. 1163년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을 짓기 시작함. 1192년 일본의 가마쿠라 박부가 세워짐. 1206년 칭기즈칸이 몽골을 통일함. 1215년 영국에서 국왕의 권리에 대해 쓴 대헌장이 만들어짐. 1271년 쿠빌라이가 원나라를 세움. 1299년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을 펴냄. 1302년 프랑스에서 삼부회가 만들어짐. 1309년 로마 교황청이 남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짐. 아비뇽 유수라고 해요. 1338년 영국과 프랑스가 백년 전쟁을 시작함. 1368년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웠어요.